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된 게 아닐까?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뱅크 SVB 파산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뭐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렇다고 완전 작은 건 또 아니에요.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 그래서 은행들이 갑자기 줄줄이 연쇄도산이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 대형은행이에요. 이게 규모가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금 안 좋아서 70조 원가량의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는 미국 태평양 건너, 두 번째는 저쪽 대서양 건너서 이제 유럽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 이거 리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상황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국민연금이 SVB에 1,400억이 지금 투자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크레딧 스위스에도 한 뭐 몇천억 수준의 지금 투자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연금 자산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투자금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암울한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 어떻게 대처했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가 미리 좀 징후가 있었나? 근데 이게 버핏은 작년에 또 싹 팔았네. 근데 저는 뭐 알고 파셨을까 싶긴 한데, 이분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저 사람은 또 살아남았구나, 막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죠. 뭐 정리해보면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했고, 또 시그니처 은행도 안 좋고, 거기다가 유럽에 있는 진짜 큰 은행 크레딧 스위스까지도 안 좋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증시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지금 미국 금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올해 내 주식 이거 과연 무사할까? 올해 또 왜 이러냐?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2,500 넘나 했더니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사람들 반응을. 이거 우리 직장인들 많이 있는 블라인드, 거기 보면은 아니 이거 실리콘밸리뱅크 호재냐 악재냐 이거 뭐냐? 이렇게 하고 내용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미국 은행 하나가 무너졌대,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막 주식방, 막 부동산 코인 이런 데서는 다 막 이게 호재라고 막 이러는데, 이거 다 투자 중독자들이나 이런 생각 하는 거지, 나 지금 너무 머리 아프다, 이거 좀 그만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이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니시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많이 오른 회사 다니셔가지고 그런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뱅크런 부도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서 대응한다고 해도 나 불안해가지고 주식 빼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근데 주식 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주식, 채권, TLT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은 또 어떨까요? 안전자산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 넷마블 다니시는 분, 너 나이 아닙니다. 너 나이 넷마블 안 다니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잃는 것 같아. 멘토가 있으면 나을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멘토 있잖아요, 멘토. 주식 멘토. 저분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려고 이걸 가져온 건 아니지만 100만 원으로 3년째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실 끈기가 있으신 거고 준비를 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저분은 좀 훌륭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로 복귀를 해보면 저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짜리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회사 공부도 해도 인사이트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회사 공부는 기업 분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친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사는 거, 뭐 ETF나 뭐 지수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펀드 집어넣으셨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수익률이 좋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옵니다. A씨는 은행 파산이 악재야 호재야? B씨는 이거 난 모르겠고 나 무서워, 나 안전자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C씨는 3년을 했는데 공부를 엄청 하면서 마이너스 70%다. 이거는 그냥 내가 문제인가 봐. 지금 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반응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리먼인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저희 작가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네? 영어로 된 거 저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리콘밸리뱅크 이 파산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 파산했을 당시에 그 은행의 규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저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비기스트 뱅크 페일리어, 그리고 파란색이 에셋 자산이고 이제 디파짓이죠. 그 회색이. 그 보면 1등은 워싱턴 뮤추얼 뱅크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파산한 은행인데 규모가 자산 규모로는 300억 달러, 빌리언이니까 3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었고요.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가 200억 달러 넘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은행이 이게 뭐 동네 무슨 저축은행들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굉장히 꽤 큰 은행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교해 놓은 그 자료가 있길래 이걸 좀 봤더니 원인부터 볼게요. 자산 규모는 저희 보여드렸으니까. 금리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여기가 또 채권에 투자를 또 많이 했나 봐요. 여기가.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도 경기를 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 주가 떨어지고 막 경기적으로 인플레 오면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을 맡겼던 그런 회사나 고객들이 돈을 빼달라, 나 돈 모자라다, 돈을 빼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장기채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그러니까 장기채라는 거는 내가 그 기간만큼을 채워야 돈을, 이자를, 불이를 받아서 받는 데다 투자를 해놨으니까. 근데 고객들이 인출 요구가 있으니까 그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실을 보면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규모가 커져서 파산을 했다는 거고요. 리먼은 부동산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등급, 그러니까 프라임 아래 등급,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모기지, 주택담보대출로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걸 못 갚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SVB 파산 이 사태하고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르고,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를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같은 점을 말씀드리려면 여러분들 은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이 되게 안전하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은행이 망하겠어? 내 돈, 나는 뭐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안 해. 은행에다 다 놔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은행 비즈니스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이 속성이 레버리지입니다. 이건 뭐 팀장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은행은 여러분들이 돈을 맡겨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맡겨놓은 게 사실은 빚이죠. 은행 입장에서 부채. 은행은 빚이죠. 그쵸. 왜냐면 나한테 내가 돈을 빌린 거죠. 그렇죠. 내 돈이 아니고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돌려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준다든지 해서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회사는 마치 제조업 기준의 공장 같은 것이 이 회사는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저기 실리콘밸리 콜랍스 그래프도 나와 있는데 이 에셋하고 이 디파짓하고 나와 있잖아요. 에셋이 이제 총 자산이고 맞아요. 디파짓이 결국에는 예금이니까 그렇죠. 그게 빚이에요.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에셋이 네. 자산이 200빌리언 정도 되는데 디파짓이 뭐 170빌리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만 짓거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빚이야. 네, 그죠. 근데 보통 사업이라든지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쓰죠. 대부분 레버리지를 쓰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속성이긴 한데 이 은행들은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 이슈들, 뭐 리먼 브러스 뭐 사태라든지 지금과 같은 그런 변수가 생기면 이렇게 파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뱅크런하고 이 파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는 파산한 거고, 그 다음 하나 뭐예요? 시그니처 뱅크. 시그니처 뱅크는 폐쇄한 거잖아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손실을 많이 봐서 실제적으로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이 시그니처 뱅크는 갚을 수는 있는데 당장 니네들이 자꾸 예금을 달라고 하면 다른 자산을 또 팔아가지고 또 손실을 급하게,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면 손실을 보는 금매로 것처럼 던져야 되니까.
그럼 손실이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손실 나면 우리도 파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만 닫아놓고 좀 기다려줘. 이렇게 하는 게 폐쇄거든요. 폐쇄한 거구나. 그렇죠. 얘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즈니스의 속성이 같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거고요. 네. 다른 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리먼 브라더스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맞아요. 돈을 빌려다가. 맞아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국채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부동산이 안전할까요? 국채가 안전할까요? 채권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국채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되게 막 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전 세계의 은행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기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보면 자산 규모 보면 6,390억 달러하고 미국 4위 뭐라고 돼 있죠? 투자은행. 투자은행.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16위 상업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만 왜 망했지? 이거 고객들 돈을 받아다가 이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했구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을 반드시 분리해라. 그래서 상업은행은 예금 받아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투자은행은 그 돈이 아닌 다른 위험을 부담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터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 미국 정부의 발빠른 정책과 맞물리는 해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업은행이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은행은. 네. 그리고 투자한 게 미국 국채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야 투자은행이랑 나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럼 저희 채권만 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채권이 크게 손실이 났어요. 채권 가격은 언제 떨어지냐? 금리가 오를 때. 근데 금리를 누가 갑자기 올렸죠? 파월 아저씨. 그렇죠. 미국 정부가 올렸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를 모두 다 보호해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리먼 브라더스는 그렇게 보호해주진 못했거든요. 초반에는. 해줄 명분이 없지. 그렇죠.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해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여기서 내 피셜인데 네. 미국 정부가 자기네가 금리를 빠바박 빨리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해야만 했던 그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조치로 인해서 안전해야만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게 되니까 이걸 당장 구조해주지 않으면 여론이 안 좋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조금 차이점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투자자 관점에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결국에는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떨어져가지고 네. 잘못된 케이스였죠. 네. 근데 저때 2007년하고 8년까지 아마 팀장님 너무 잘 기억하실 텐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겁나게 올라갔어요. 겁나게 계속 네. 올라가던 때입니다. 네. 계속. 네. 그러니까 고점이었고 네. 그때 저게 빵 터지니까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 위기까지 터지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팔아, 너도 팔아, 주식도 팔아, 채권도 팔아,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 케이스인 거고 실리콘밸리 국채는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재작년까지 전 세계를 또 크게 이끌어온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IT. 소프트웨어, 네. 뭐 플랫폼, 인터넷 이런 애들이잖아요. 빅테크들이 네, 이끌어왔잖아요. 걔네들이 저기에 돈을 맡기기도 하고 저기가 걔네들한테 돈을 투자해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두 번째 내 피셜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건 사실인데 그 전에 작년, 재작년 할 때 그 미국의 스타트업들 테크 주식들, 인터넷 플랫폼 주식들 주가가 어떻게 됐죠? 다 맛이 갔죠. 이미 적으면 한 2분의 1, 3분의 1, 네. 많으면 10분의 1, 20분의 1 많아요. 네. 그러면 망하고 막. 이미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다르다. 이 촉발된 상황은 비슷한데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지금 1년 반째 우리가 2년 가까이 주식시장, 약세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받아야 돼? 라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이 쫄아 있잖아요. 마음이 쫄아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많이 안 해. 공격적이지 않아. 그죠?
우리 구해줘월보 질문들도 그거잖아요. 네. 뭐 투자해야 돼요가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대부분 뭐죠? 다 물 타도 돼요? 물 타야 돼요? 아니면 이거 뭐 팔아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거잖아. 나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야 될까요? 맞아. 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그럴 때는 급락장 또는 폭락장, 금융위기 이런 건 안 올 것 같아요. 저 리먼브러스 사태는 저 때 저 주식 하고 있었고 팀장님 부동산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주식 떨어진다, 부동산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 없었죠. 아주 뭐 진짜 간혹 있긴 했는데 가즈아 대부분. 너 아직도 안 해? 그렇죠. 주식? 너 미쳤니? 그러니까 2020년에 주식, 2020년에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그런 게 2008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미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저 이거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그 투자자들은 진짜 그 가격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 되게 집착을 하다시피 그거를 위주로 나머지 상황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일반 분들은 이제 상황을 보는 상황만 봐. 가격의 상황을 안 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지면은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고, 그렇죠. 낮으면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진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저번에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가격이 막 폭락하고 급락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르다. 네. 왜냐면 지금 주식도 엄청 안 좋아진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진 거고 30% 떨어져, 30%. 네.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최근 한 1년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떨어진 곳들도 많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난 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는 다르게 좀 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먼 때도 별거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금융위기라는 대참사가 났는데 우리나라 증시 얼마나 흔들릴까 걱정된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이제 본인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또 정말 핫한 아주 뜨겁게 달군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20% 급등한 에코프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나 돈 많이 벌었다, 메롱, 나 은퇴한다, 요렇게 딱 글을 올리셨는데 그분이 갖고 있던 주식이 에코프로였어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저도 그거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분 은퇴하시는 분, 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시는 그렇죠. 분. 네, 월급쟁이 부자 은퇴하시는 분. 여기 지금 또 안 그래도 또 기자분들께서 뉴스도 나왔어. 일반 한 명이 퇴사하는데 왜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에서 흑수저예요, 저. 그렇지만 10억 벌고 퇴사합니다. 저 인증 한번 때릴게요. 제가 스샷 인증 한번 때리겠습니다. 인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했던 글이 10억 모으면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오네요. 흑수저로 태어나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음식점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에코프로 덕분에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무슨 뭐 네이버 쇼핑인가요? 뭔가 벅찬 기분. 이분 약간 광고맨으로 영입해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요? 뭔가 벅찬 기분이다. 나 이거 오늘 싹 다 팔겠다. 팔고 10억 해서 나 퇴사합니다. 제가 스샷으로 인증할게요. 하고 진짜 인증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에코프로 BM 해가지고 막 빨간색으로 막 시뻘겋게 돼 있고 255.57%의 수익과 평가액이 10억이다. 4억이 15억 된 거예요? 네. 많이 되신 거죠. 네. 이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걸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에코프로에 본인의 전 재산을 몰빵을 하셨어요, 이분은. 10억 벌고 퇴사합니다. 이게 내 얘기였으면 했는데. 이 기사의 댓글에 되게 여러 가지 막 묘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축하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네가 미천이 4억이었고, 250% 수익에 10억이니까. 미천이 4억이었는데, 네가 무슨 흑수저야. 별의별 댓글이 다 달려있어요.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이 넓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배 아픈가 봐. 어쨌든,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시경제 난리잖아요. SVB 파산, 이거 리먼 사태다. 막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를 하면서 성과를 낸다. 사람들이 헷갈리나 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떤 관점으로 거시경제와 개별 종목을 바라보고 어디에 내 무게중심을 두고 행동을 해야 될까?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몇 년 내에 정말 10억을 벌고 싶다. 네. 이런 거와 네. 그냥 꾸준히 돈을 꾸준히. 벌어서 네.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일구고 싶다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두 군데 다 개별 종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 그치. 네. 맞아. 이 거시경제만 보고, 제 주변의 얘기긴 한데, 거시경제만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주식을 이렇게 해야지, 요럴 때는 뭐 은행이 어떨 때는 뭐 이런 걸 사야지, 요런 걸로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저도요. 부동산 똑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뭔가 뭐 마치겠다 이게 아니라 뭐 하나 어느 지역을 정말 빠삭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를 많이 아도 쳐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네. 그게 몇 배 날 때, 네. 내가 때가 확신이 왔을 있으니까 때. 레버리지도 그렇지. 많이 썼을 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버는 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집중 투자를 해야지만 이 돈을 버는 거니까 개별 종목 공부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이 이제 운이라 하셨지만 저렇게 많이 살 때는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네. 이 에코프로라는 주식에 대해서 그런 종목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꼭 나 몇 년이네, 한 3년 내에 10억 벌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시고 그냥 어느 정도 꾸준히 난 주식과 같이 가면서 나의 자산을 일구는데 하나의 동반자로 삼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별 종목이랑 거시경제를 같이 섞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 좋아요. 거시경제는 공부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공부는 개별 종목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주식을 너무 좋아해. 네. 너무 잘 알아.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은 뭐고, 사업자, 경영자는 누구고, 네. 지금 매출은 어느 지역에서 나오고 이런 공부를 막 해놔요. 근데 공부만 하고 사진 않는 거야. 계속 공부만 해놔. 근데 이걸 언제 사냐? 주식 시장이 아주 안 좋을 때, 몇 년에 한 번, 한 2년에서 한 번, 3년에 한 번만, 그때 내가 만들어놨던 그 공부 노트들에 종목이 한 10개, 20개 모아져 있을 거잖아요. 네. 사진 않았지만. 그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고 좀 회복되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또 팔고 좀 기다려, 현금을 가지고. 네. 그러다가 또 위기가 오면 한번 확 사서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말해본다면 내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해. 네. 나는 거기 지역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입지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안 다음에 부동산이 안 좋을 때 나는 강남 아파트 한번, 압구정도 한번 사고 좋아지면 몇 년 있다 팔고 안 좋아지면 또 한번 난 그것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아주 빠르게 부자가 되진 않아도 아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부동산 채널에 딱 우리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는 거 알고 딱 부동산으로 설명을 해주네. 똑같아. 제가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여기 와서. 아는 게 압구정밖에 없으니까 내가 부동산을 잘 아는 건 아니고 맨날 압구정 현대밖에 얘기 못 하잖아. 조금 뭐 이번 끝나고 네. 소스를 몇 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압구정 현대 반포 자이로 하든지 뭐로 할 테니까. 잠원, 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개포, 네. 청담. 네. 저 정확합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네요. 평상시에 공부는 거시 공부하지 마라. 거시 맞아요. 공부할 필요 없고 그거보다 개별 주식들을 공부를 잘하고 있다가 거시경제상 위기가 왔을 때가 내가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실제로 가격이 분명히 떨어졌을 테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한다. 맞아요. 주식도 똑같이.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초보들은 그렇게 못해요. 거시경제가 막 불안하면은 이것도 사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사면 안 될 것 같고 공부해도 손도 안 잡히고 근데 또 막 강세장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당장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덜 하고 샀다가 또 이제 내 주식만 물리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나만의 꾸러미를 만들어 놔라. 이 주식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매수할 수 있게. 그러면 그렇게 적어 놓잖아요. 평소에 적어 놓으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겁이 안 나요.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적게 하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그 시대에 휘둘려가지고 맞아. 무서워요.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진짜. 사전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지금 현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꾸러미.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걸 저희는 앞마당이라고 해요. 앞마당을 만들어라. 앞마당에 불을 밝혀라. 이렇게. 그 불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 개일수록. 여러 개일수록 돈이 모자란 순간이 온다. 아, 맞아. 아유,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맞아. 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이게 안 좋아졌을 때가 보통 그 가격이 싸진 상태가 많으니까.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이 주식 부동산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욕심이 이거 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투자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까 제가 조금 부연을 하면은 팀장님께서 이 가격을 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가격을 보라는 게 이렇게 주가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분석을 해놓고 이 가격이면 저평가가 확실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미리 해놔야지, 덜 해놓으면 그 가격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떨어지면 무섭고, 맞아. 오르면 더 올라타고 싶고, 맞아. 그러면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욕심에 사고 탐욕에 사서 공포에 팔고. 맞아요. 네. 맞아요. 거꾸로 하는 거지. 지금 엄투중님이 맞아 100번 하심 했는데 그거 보고도 내가 맞아요. 내가 안 하려고 했거든? 아니 맞아. 맞는 말이니까. 지금 둘이 서로 지금 똑같으니까. 아니 하는 게 너무 똑같아요. 투자가. 맞아. 네. 그냥 종목과 대상이 다를 뿐이지 완전 똑같아. 여기 구해줘올부 맞아. 지금 똥개바보님이 한남 뉴타운은 몇 구역이 좋냐고. 네, 저도 모르겠어. 틀려. 그건 틀려. 그건 아니야. 질문이 틀렸어. 그거는 이런 질문하면,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몇 구역이 좋은지를 공부를 해놓고, 그렇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시기가 되면 그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한남 뉴타운 몇 구역이 좋아요 하면은 일단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내 돈 안 잃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버핏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버핏이 옛날에 주주총회인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었나? 그랬는데 거시경제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랬대요. 나는 거시경제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네. 근데 지금 맞아를 못 하겠다고. 알았어. 약간 지금 트라우마가 나 혼자 쭉 할게, 그냥. 하여튼, 거시경제는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좋냐, 안 좋냐는 거시경제보다는 그 기업의 내재적 요인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서 투자 공부를 하시고 결단을 내리기 전에 공부를 하실 때는 시간을 쓰잖아요. 그때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거시경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구해줘올부 보면 되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다. 남들 다 안 좋아진다고 할 때 저희 현준 대표님 여기 오시지. 방송인 다 됐어요? 전문가들 다 오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저희 썸네일이랑 내용만 딱 보면 뭔가 지금 안 좋은가 봐 하면서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썸네일이랑 내용. 그것도 이제 네이버 주식 증권이나 부동산 가갖고 가격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준 대표님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박수.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네. 돈을 유료로 하는 받는 거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강의예요. 지금까지 아마 그런 강의는 저도 해본 적 없고, 이런 재테크 강의 중에 월부의 부동산을 제외하면 아마 다른 플랫폼에는 없었을 겁니다. 네. 제가 이 주식 초보자들을 한두 명 만나봤습니까? 네, 그렇죠. 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네.
뼈도 때렸다가 낚시도 했다가 밀당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네.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준 대표님 투자하신 얘기를 꽤 오래 들었잖아요. 벌써 저희 같이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근데 저는 돈을 안 잃으면서 투자를 꾸준히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영상에도 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대표님 의상이 WBC 해설진 느낌이라고. 이 마음이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자! 썸네일로 쓰십시오, 이렇게. 포토샵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PD님도 한 번 더 가자!